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여정의 모든 비밀을 알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15년간 그 곁에서 숙청 지시를 받아 적고 핵 위협 문건을 손수 다뤘던 당선전 선동부 부부장 박설희. 그런데 김주애가 권력을 잡는 순간 그녀는 반드시 없애야 할 사람이 됐습니다. 같은 핏줄끼리의 싸움이 한 어미와 아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았던 죄.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김여정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죽어야 할 사람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들어보십시오. 2025년 말 평양에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공식 부장 자리를 받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 드디어 공식 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카인 김주애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굳혀가던 그 어린 여자의 측근들이 여정동무에 오래된 사람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와 조카 같은 핏줄. 그런데 권력 앞에서는 핏줄이 없었습니다. 그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여정동무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주의 동무 측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사람, 그것이 저였습니다. 어르신들, 제 이름은 박설희입니다. 20년 가까이 당 선전 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그중 15년을 김여정 동무 바로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분의 문건을 관리했습니다. 그분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결정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그 모든 것을 제가 기록하고 기억했습니다. 어르신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의 그림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할 때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 저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화낼 때 저는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속을 봤습니다. 그분이 숙청을 지시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핵 위협 발언 문건을 검토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밤늦게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뒷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는 것, 그것이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죄였습니다. 그 자리 덕에 평양 중구역에 넓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배급이 끊기는 시절에도 우리 집 밥상은 항상 채워졌습니다. 어르신들, 장마당이라고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옥수수 한 줌을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만경대형 명학원에 다녔습니다. 간부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최고 학교였습니다. 남편은 보위부 중견 간부였습니다. 보위부라 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평생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2025년 말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처음 그분 곁에 배치된 것은 30살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 조직지도부에서 일하다가 선전선동부로 옮겼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걸어오면서 제 쪽을 한번 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분 곁에서 일하려면 실수가 없어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제 15년을 지배한 원칙이 됐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가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당대회 축하 모임이 열린 날 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었습니다. 건배를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분이 드디어 공식 자리를 받으셨으니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더 든든해졌다고.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때 그 웃음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승진 발표가 난 지 열흘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문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옆 부서 동료 하나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사발령 통보서였습니다. 직책 변경.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급에서
지방 선전 담당으로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서랍에 집어넣고 다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흔들리는 티를 내는 것은 금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지방 선전 담당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평양이 아닌 지방 어느 군 단위 선전 업무를 맡는 것입니다. 수도 핵심 부서에서 지방 변두리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같은 부서에서 사라진 사람들 이름을 손가락으로 셌습니다. 장철수 선배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책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그 책상도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김명우 부부장은 출장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동무 측의 정리는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르신들, 이 발령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더 빨리 끝났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받아들이는 척, 새 자리에 잘 적응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버텨야 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발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적응하면 돼. 저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르신들, 그 웃음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보위부 간부인 남편은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시 명단에 올랐다는 것을. 그리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제 외출 시간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예전에는 묻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척하는 것을 알면서 저도 잠든 척하면서 어르신들, 북한에서는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는 나라입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규칙이 그랬습니다. 그 규칙이 우리 침대 밑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6.25 때 피랑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 시절이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시스템의 안전한 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위험한 쪽이 됐습니다. 그 경계가 얼마나 얇은 것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남편도 직장도 15년의 충성도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들이 그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밥 안 먹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배가 없어서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들, 그 숟가락 소리가 그날 제 귀에 어떻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냥 저녁 밥상의 배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새겨졌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학원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이 얼굴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어르신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쟁 때 가족을 잃으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날 그것을 처음 뼛속으로 실감했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영하 30도 러시아 땅 눈밭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두고 왔습니다. 데려가면 아이 인생을 제가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수배자 어미를 따라 탈북하다 잡히면 이 아이 앞날은 끝이었습니다. 두고 가면 평생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산 가족이 어떤 것인지 이 나라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평생 못 보는 그 아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떠났습니다. 어르신들, 그 2달 동안 저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세부서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하고 문건을 작성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했습니다. 밤에는 아들이 잠든 후 부엌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루트로 나가야 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담았습니다. 그렇게 2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월의 어느 새벽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출발 전날 새벽 아들 방문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자는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장을 봤습니다. 아들의 학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고향을 등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태어나고 자란 땅을, 부모님 산소가 있는 땅을,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 땅을 등지는 것이 6.25 때 피랑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돌아온 그 마음이, 저도 그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설원을 걷는 발이 무거운 것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는 두만강이었습니다.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눈밭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베었습니다.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아이 생각이 발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제가 먼저 살아야 했으니까요. 김여정과 김주애의 싸움이 제 아들과 저를 갈라놓았습니다. 2 여자의 권력 다툼이 한 어미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의 진실을 권력의 뒤편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발령 통보서를 받고 나서 처음 며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습니다. 출근하고 자리에 앉고 문건을 작성하고 퇴근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지방선전부서는 제가 일하던 곳과 달랐습니다. 중앙선전선동부의 넓고 조용한 사무실 대신 낡은 건물 2층의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됐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손이 시렸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저를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왜 내려왔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어르신들,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척. 그 연기를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연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연기의 무대가 조금 더 좁아지고 조금 더 위험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제 방 서랍 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첩이 있던 자리가 달랐습니다. 편지 봉투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 남이 보면 모를 만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정해진 자리에 물건을 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2번, 3번 반복됐을 때야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제 것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 그것이 남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간부인 남편이 제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워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서랍 하나가 알려줬습니다. 어르신들, 북한에서 배우자가 배우자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규칙이 그랬습니다. 그 규칙이 우리 침대 밑까지, 우리 서랍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20년 동안 그냥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어르신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6.25 때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설마 싶었다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피란을 가면서도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전하다는 착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 권력이 언젠가 내 목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제 외출 시간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예전에는 묻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슈퍼에 잠깐 다녀왔어. 동료랑 퇴근하면서 이야기했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계산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부부 사이에 그런 계산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척하는 것을 알면서 저도 잠든 척하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불 아래서 같은 천장을 보면서 어르신들, 그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규칙이 결혼까지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20년을 살았다. 아들도 함께 키웠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 사실이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직장에서 생겼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문건 수정 지시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선전 자료를 다시 수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주의 동무를 더 부각하고 여정 동무의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지시인지 아십니까? 선전 자료에서 어떤 이름이 먼저 나오고 몇 번 언급되는지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주의 동무 측에서 여정 동무의 존재감을 조금씩 줄여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들고 책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희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시대로 수정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지시를 따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여정 동무의 비중을 줄이는 문건을 내가 쓰고 있다. 그것을 여정 동무 쪽에서 안다면 나는 배신자가 된다. 그렇다고 거부하면 이쪽에서 나를 먼저 제거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끝이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문건을 수정하면서 15년을 함께한 여정 동무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문건을 보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저를 배신자로 보실까? 아니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실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 곁에 15년을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수정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 곁에서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을 봤습니다. 그분이 지시를 내릴 때의 눈빛, 결정을 내리고 나서의 표정,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차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주의 동무 측이 저를 정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당선 강화 교육 시간에 그랬어요. 가족 중에 이상한 것을 보면 바로 보고해야 한다고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신고해야 진짜 충성이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배운 것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밥을 푸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우리 사회를 지키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밥 한 공기를 퍼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나를 신고하게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16살이었습니다. 만경대형 명학원 교복을 입고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이 자기 부모를 신고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시겠죠. 이 나라에서는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당을 위해 가족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저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어미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도 아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학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퇴근하면서
미행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서 걸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 소리도 늦춰졌습니다. 상점 앞에서 멈춰 진열대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모른 척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들, 미행이 붙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 그것은 곧 조치가 취해진다는 예고입니다. 조치라는 것은 한 가지 뜻입니다. 장철수 선배처럼, 김명호 부부장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책상이 비고 그 이름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게 되는 것.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이 잠든 후 부엌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랍, 문건 수정 지시, 남편의 확인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 미행까지 하나하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달이 가기 전에 나가야 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흐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눈물. 어르신들,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물이.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루트는 러시아 쪽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쪽은 단속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만강 상류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는 루트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탈북을 결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부모님 산소, 친구들, 직장, 그리고 아들, 그 모든 것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6.25 때 피란을 가시면서 고향을 등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못 돌아간 그 아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있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부엌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어떤 루트로 나가야 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담았습니다. 낮에는 잊어버린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밤에만 그 계획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수배자 어미를 따라 탈북하다 잡히면 이 아이 앞날은 끝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을 두고 가는 어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직 그 마음의 끝이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별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결심을 굳힌 날부터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방 선전부서에 출근하고 문건을 작성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연기가 낮 동안 저를 지켜줬습니다. 밤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잠들고 나면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어떤 루트로 나갈 것인지, 언제 출발할 것인지, 외화는 어디에 숨겨둘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담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두뇌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두뇌로, 밤에는 도망치는 사람의 두뇌로 그 두 개를 하루에 번갈아 쓰는 것입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어르신들, 그렇게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아들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서도 항상 어딘가에 신경의 반쪽이 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어르신들 6.25 때 피란길에 오르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긴장이. 저는 그 긴장 속에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2월 초 어느 날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면서 상점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려고 상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건너편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건을 봤습니다. 잠깐 후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걷던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하나를 돌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만치 뒤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겨울 찬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함이었습니다. 짐승이 포식자를 감지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칠 전 퇴근길에 느꼈던 것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보위부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부하였습니다. 어르신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냉정함이었습니다. 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됐다는 것은 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과자 봉지를 손에 쥔 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였습니다. 이것을 이 아이한테 몇 번이나 더 사줄 수 있을까?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과자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은 화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소파로 가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함께 봤습니다. 화면에는 평양시가지가 나왔습니다. 건물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을 알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출발일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남편의 감시가 이 정도라면 조만간 더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규칙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보위부 간부가 자기 아내가 감시 명단에 올랐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족이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남편은 자기 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내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부부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슬프지 않았냐고 하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플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살고 나서 슬프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한 잔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설이야, 요즘 어때?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새 자리에 적응하고 있어요. 남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하지는 않지? 어르신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걱정하는 남편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하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출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냥 물어봤어. 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어르신들,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이 있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부엌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어르신들, 20년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침묵이 얼마나 두꺼울 수 있는지,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차를 마시고 같은 지붕 아래 자면서
서로 상대방이 뭘 알고 있는지를 숨기고 있는 것이. 그날 저녁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며칠 후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꼭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시킨 말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래, 알겠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남편이 아들을 통해서도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르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아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16살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시킨 것을 그냥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아이가 이 아이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수배자 어미와 같이 있는 것이 이 아이한테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혼자 떠나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을 두고 가는 어미가 나쁜 어미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살아야 아이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잡히면 아이 인생도 끝났습니다. 제가 살아서 한국에 가야 언젠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출발일을 정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루트는 두만강 상류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러시아 쪽으로 나가는 탈북자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 쪽보다 훨씬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시가 덜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혹독한 길이었습니다. 2월 연해주 국경의 겨울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내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이 탈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나라를 떠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믿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환은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최소한으로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어르신들, 그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아들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아이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속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미가 자식 생각을 밀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떠오르는 것이 자식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야 아들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한국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아들한테 편지라도 쓸 수 있었습니다. 살아야 언젠가 이 아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소리를 못 듣는다. 그 생각을 다시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정말 자고 있는 것인지 자는 척하는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그 숫자를 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7살쯤 저한테 달려오면서 엄마 하고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품에 닿기 직전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꿈의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그 꿈의 끝을 현실에서 만들어야겠다고. 출발일까지 남은 날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2월 마지막 주. 저는 그 일주일을 평소와 똑같이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매 순간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아들 도시락을 싸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월요일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 아들이랑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월요일이겠구나. 화요일 퇴근길에 이 길을 이렇게 걷는 것이 마지막이겠구나.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6.25 때 피란을 가시면서 고향 마을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채 떠나는 그 마음이.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들밥을 특히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넉넉히 넣어서. 어르신들, 북한에서도 된장찌개는 만듭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냄새와 같습니다.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이나 된장 냄새는 같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들이 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맛있어 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귀에 담았습니다. 이 아이 목소리로 그 말을 듣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남편 부하가 따라붙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상점에 들렀습니다. 약국에 들렀습니다. 두통약과 소화제를 샀습니다. 탈출길에 필요할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약들을 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약들을 다 쓸 만큼 살아있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의 장보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외출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학원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에 서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이내 아들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멀리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그 웃음을 눈에 담았습니다. 충분히 보이는 것을 전부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 가방을 매는 방식, 친구한테 말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어르신들, 자식의 웃는 얼굴을 멀리서 훔쳐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이는 저를 몰랐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지나쳤습니다. 저는 아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10시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외화는 몸에 지닐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두꺼운 옷 안쪽에 신발도 두꺼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두만강 상류의 2월은 영하 20도를 넘습니다. 그곳에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라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나라에도 6.25 전쟁 때 한겨울에 피란을 가셨던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눈밭을 맨발로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추위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평생 지냈으니까요. 간부 집안이었으니 난방도 늘 됐습니다. 그 추위 속으로 제가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이 아이가 원망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기를, 그것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부엌이 고요했습니다. 어르신들, 기도를 끝내고 부엌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편지를 써두고 갈까?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발견되면 아이한테 화가 미칠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왜 어미가 이런 편지를 썼냐고 아이를 잡아다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편지도 없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알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엄마가 살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기도를 마치고 저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늘 그러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는 얼굴이 어릴 때랑 비슷했습니다. 7살 때, 10살 때 그 얼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이 자면 어릴 때 얼굴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커도 자는 얼굴은 아기 때 같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16살짜리가 자는데 갓난아기 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엄청 작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고른 숨소리가. 저는 손을 뻗어서 아이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깨울까봐 아주 살짝. 숨도 참으면서 어르신들, 그 머리카락의 감촉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에는 그 감촉이 느껴집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이가 깨지 않도록. 어르신들, 자식을 두고 가는 어미가 마지막 문을 닫으면서 하는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없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자기를 바랐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아들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신는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의 구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을 신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신발이었습니다. 발이 꽉 조였습니다. 평소 신던 것보다 두꺼운 신발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발자국씩 걸을 때마다 발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이 집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15년 넘게 살면서 매일 보던 벽지였습니다. 매일 보던 형광등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새로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어르신들 6.25 때 피란 보따리를 싸면서 집안을 둘러보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면서 문을 닫는 그 마음을.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돌아보면 못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향해서, 안내인을 만날 곳까지. 어르신들, 그 새벽에 평양거리가 얼마나 고요했는지 모릅니다.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뽀드득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내는 마지막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 어르신들, 태어난 땅을 등지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 2시 차가운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 새벽 평양을 걸어가는 저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안내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대로였습니다.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그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그 자체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순간부터 이미 그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함경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 상류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새 달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좌석이 낡았습니다. 난방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저는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어르신들, 그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땅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불빛이 보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집 안에도 저처럼 무언가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르신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차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에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 낮은 집들, 산 그림자,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들, 그 기차 안에서 울었느냐고 하시겠죠.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울 것도 남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양을 떠났습니다. 어르신들, 그날 이후 저는 평양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밟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이 말을 하는 저도 그 말이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그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아들이 있는 그 땅을.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함경도 산길을 2시간 넘게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그 강을 봤습니다. 2월의 두만강 상류는 얼어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만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어르신들, 강이라고 하면 넓고 웅장한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두만강 상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눈에 건너편이 보이는 강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러시아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삶과 죽음, 자유와 감금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안내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25도였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런 추위를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면 코 안이 바로 얼었습니다. 손가락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 손을 조용히 비볐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가만히. 나무 뒤에 쭈그려 앉아서 강을 봤습니다. 어르신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 산속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중앙선전선동부에서 문건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 뒤에 숨어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얼음 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끝이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러시아였습니다. 어르신들, 그곳에 오기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함경도까지 왔습니다. 밤새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좌석이 낡았습니다. 난방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거기서 안내인이 연결해준 다른 사람의 트럭을 탔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덮개 아래에서 트럭이 산길을 달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이었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짐칸 바닥이 쇠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그 트럭 안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트럭 안에서 저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엄마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너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살아야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산길을 걸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은 것 같았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안내인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산길을 걸으면서 저는 6.25 때 피란을 가셨던 어르신들 생각이 났습니다. 한겨울에 아이들 손을 잡고 산을 넘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셨던 것이 조금이나마 이런 것이었을까? 저는 아이도 없이 혼자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 손을 잡고 이 산을 넘으셨던 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 어르신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가끔 들려오는 짐승 소리. 그것이 그 산의 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저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강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이 구역을 순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빈틈을 타야 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추위가 온몸 구석구석을 감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어르신들, 그 추위 속에서 눈이 감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대로 잠들면 그냥 거기서 얼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프게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논리나 이성이 아닙니다.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들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그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통일이 되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 얼굴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볼을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강을 봤습니다. 강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깊은 밤의 고요였습니다. 순찰대는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기다리는 그 1시간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불빛이 없는 산속이었으니까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지금 아들도 어딘가에서 이 별을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사이에 이 하늘이 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하늘만큼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북한 하늘도 러시아 하늘도 한국 하늘도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 하나를 정했습니다. 저 별이 아들한테 닿아 있다고.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안에서만 엄마 간다. 꼭 살아서 돌아올게. 어르신들 그 말이 기도인지 다짐인지 몰랐습니다. 둘 다였을 것입니다. 별을 향해 하는 기도이고 아들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1시간 넘게 웅크리고 있었던 몸이 뻣뻣했습니다. 다리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이 내 발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있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나무를 잡고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얼음이 버텼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어르신들 그 얼음 위를 걸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얼음이 움직이는 소리인지 제가 환청을 듣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위험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숫자를 세면서 걸었습니다. 얼음 아래로 검은 물이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피해서 걸었습니다. 강폭이 좁았지만 그 몇 걸음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두만강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강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이었습니다. 짧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북한과 자유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건넜습니다. 러시아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얼음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단단함을 발바닥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두만강을 건넜구나.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았는데 기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들은 빈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아도 아무도 없는 집에. 남편은 배신당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 무언가가. 어르신들, 러시아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수용소였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앞으로 설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끝없는 눈밭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러시아 쪽 바람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영하 30도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람이 얼굴을 베는 것 같습니다. 뺨이 타는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차갑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최대한 얼굴까지 올렸습니다. 눈만 내놓고 걸었습니다. 발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발씩 넘어졌습니다. 눈밭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손이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추위를 못 느끼면 동상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봤습니다. 다행히 움직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눈밭을 걸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들 얼굴이었습니다. 자는 얼굴, 머리카락,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맛있어 하던 목소리, 학원에서 나와 친구랑 웃던 모습, 엄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걷게 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상, 목소리, 얼굴,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어르신들도 힘드셨던 시절에 버티게 해준 것이
그런 것이지 않으셨습니까? 6.25 때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사람은 결국 그런 것들로 삽니다. 거창한 이념이나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하나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추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에서 얼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미리 말해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는 곳으로.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바지가 눈에 젖었습니다. 무릎이 젖었습니다. 손이 눈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불빛을 봤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두막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면서 창을 봤습니다.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2번, 쉬었다가 1번.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눈밭에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아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키에 허리가 조금 굽은 분이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한국말이 그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영하 30도의 눈밭에서 몇 시간을 걷다가 처음으로 들은 우리말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작았습니다. 난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가 얼어붙은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르신들, 그 온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몇 시간 동안 영하의 추위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 저는 난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팠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반가웠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2손으로 잡고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다시 왔습니다. 정말 살았구나. 어르신들, 그 따뜻한 물 한 잔이 그날 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물 한 잔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오두막 안에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가 타는 냄새, 오래된 집의 냄새, 낯선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려인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고려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어르신들이 6.25 전쟁을 겪으실 때 그분들은 이미 러시아 땅에서 여러 세대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말은 많이 달라졌지만 피는 같은 피였습니다. 우리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러시아 연해주 어딘가에 우리 핏줄을 가진 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6.25 때 이산 가족이 생기기도 전에 더 오래전에 이미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신 분들이, 그 할머니의 조부모는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건너오신 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할머니와 저는 어쩌면 같은 땅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들,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아십니까? 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그 한마디로 자신의 안전을 내놓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면 서로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오게 된 사람과 여기에서 머물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름도 모르면서 목숨을 지켜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야 더 안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6.25 때 피란길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먹을 것을 내주고 잠자리를 내주고 그냥 지나치던 사람이 목숨을 구해준 일들이, 전쟁통에 어렵던 시절에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흘을 그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밥을 먹고 몸을 녹이고 잠을 잤습니다. 어르신들,
그 사흘 동안 처음으로 실컷 잤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긴장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면서 꿈을 많이 꿨습니다. 아들 꿈이었습니다. 평양 집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꿈이었습니다. 깨면 여기가 어딘지 잠깐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오두막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했습니다. 맞다. 나 지금 러시아에 있다. 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학교는 가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잠결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속에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눈을 뜨면 오두막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그 사흘 동안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 수배가 내려졌어요. 특급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특급 수배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체포 최우선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과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누구였는지 아시잖아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급 김여정 직계 15년 동안 최고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입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쪽에서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서 한국 땅을 밟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시 실감이 됐습니다. 러시아 쪽 요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오두막에 오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어르신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흘째 밤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 분인데 이쪽 사람들을 오랫동안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선교사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그런 곳에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때까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6.25 때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믿음의 끝자락을 잡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은 또 다른 긴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결해준 사람의 차를 탔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왜 탈북자를 돕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검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말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차 안에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검문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러시아 사람과 검문 군인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짐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영하의 날씨였는데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식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짧은 검문 몇 분이 그날 강을 건넌 것만큼 두려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블라디보스토크는 큰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 높은 건물이 있고 불빛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저녁 밥상이고 가족이구나. 나는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는 것이다. 내 이름도 내 사연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르신들, 도시가 그렇게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그날 밤 그 도시의 불빛이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사는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연락해 두셨는지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밥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것인지.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날 말했습니다. 여기도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목사님이 조용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들, 그 경로가 어떤 것인지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렵겠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살아서 가세요. 어르신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살아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가라는 말.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서 가겠습니다. 반드시. 목사님과 할머니 두 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그분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고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르신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 분들이. 국적도 혈통도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금도 모릅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한 경로는 길고 험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공항에서 신분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러시아에서 땅으로 이동해서 한국에 들어가려면 어느 나라를 거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도를 보면 러시아 아래에 몽골이 있습니다. 몽골 아래에 중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갈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그것이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는 길이라면.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열차를 탔습니다. 어르신들,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달리는 기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라고 합니다. 그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연결해준 사람과 함께 탔습니다. 역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는지 고려인이었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이 그 열차 안은 낡았습니다. 좌석 천이 달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탄 가족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봤습니다. 어르신들, 그 열차 안에서 이틀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눈이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또 눈이었습니다. 끝없는 설원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시베리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창밖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이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구나. 평양에서만 살던 제가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구나. 어르신들, 우리가 지도책에서 보던 그 땅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자작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짧은 계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끔 작은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몇 개 보이는 마을이.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저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녁밥을 먹고 있을까?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있을까? 열차 안에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들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생각도 났습니다. 어르신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열차 안에서 남편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규칙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분단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 그 나라의 규칙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 열차 안에서 처음으로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산 가족 문제가 왜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인지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해서 헤어진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는 것,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남편이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가슴에 품고 시베리아를 달렸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먼 길을 갈 때는 그런 것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게가 없는 것이지만 가장 무거운 것. 저한테는 그것이 아들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표원이 칸을 지나면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어르신들, 러시아 기차에서는 가끔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재빨리 무언가를 꺼내서 검표원한테 건넸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말없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검표원이 돈을 받고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동행인이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그 여정에서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매 순간을 넘겨야 다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열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오두막 할머니, 목사님, 이름 모를 운전기사, 이름 모를 동행인. 아무도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줬습니다.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르신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준 사람을. 몽골 국경이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국경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몽골이라는 나라가 탈북자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잡아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 차이가 목숨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강제 북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것이 저 같은 특급 수배자한테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달랐습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길을 가는 이유였습니다. 어르신들, 그 사실을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도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저한테는 살 수 있는 문이 열린 나라가 됐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몽골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검문이었습니다. 동행인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탈북의 현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앞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순간이. 어르신들은 6.25 때 피란길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을 따라 걷는 것. 저도 그랬습니다. 몽골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몽골의 하늘은 넓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하늘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수도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낯선 언어였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도시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행인과는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름 없는 관계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도 목사님도 운전기사도 이 동행인도 모두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들 제 생명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더 순수한 관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서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걷는 것이 두 발이 떨렸습니다. 다 왔구나. 이제 다 왔구나. 그 생각이 왔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두만강을 건넌 지 얼마나 됐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속으로, 엄마 다 왔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어르신들, 그 말이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듣지 못하는 기도였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그 태극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멈췄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들, 태극기 보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가 내 나라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민족이니까요. 분단이 됐어도 50년이 넘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어도 그 태극기 앞에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어릴 적에 인공기를 보면서 느끼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깃발을 보고 눈물이 나는 것은 그 깃발이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 피부치. 그 태극기가 저한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그 한국말이 블라디보스토크 오두막에서 처음 들었던 한국말과는 달랐습니다. 서울 말씨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만 듣던 말씨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을 입 밖으로 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것인지 모릅니다. 평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문 앞까지 오는 모든 것이 그 두 문장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안도의 소리였습니다. 비로소 안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어르신들, 평양을 떠난 지 수십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시베리아를 달렸고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되고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몽골 대사관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이름 하나만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 그 친절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명령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그냥 친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구나. 당연하게 그냥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어르신들, 비행기를 그렇게 타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였어도 비행기를 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땅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 그 구름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시베리아를 달리고 몽골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봤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눈물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기쁨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기쁨을 아들이랑 같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어르신들,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그 공항을 걸어가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청결했습니다. 어르신들, 평양의 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구나. 공항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 저한테는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땅, 이 하늘, 이 나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유로운 나라의 공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것을 코로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자유로운 땅의 공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어르신들,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어르신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돈을 배웠습니다. 원, 1,000원, 만원. 북한 돈과 단위도 쓰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통카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문 앞에서 어떻게 카드를 대는지 몰라서 멈춰 섰습니다. 인터넷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 북한에서 평생 살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을 치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처음에 북한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나라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북한 소식이 한국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정보의 자유,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는 자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르신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어르신들, 텔레비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텔레비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음식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음식 프로그램에서 온갖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멍하니 봤습니다. 저렇게 많은 음식이 있구나. 저렇게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구나. 어르신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먹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구경거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그 얼굴이 나왔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15년을 옆에서 모신 분의 얼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들, 이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저분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분 옆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겠지요. 제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저를 찾고 있을 텐데. 그런데 화면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권력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없어지고 나타나도 그 권력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저분이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곳에 저는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자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두려운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언젠가 저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도 가끔 드라마나 텔레비전에서 북한 말투를 들으시면 다르다고 느끼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한국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빠르고 외래어가 많고 처음 듣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한국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도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들었습니다. 뿌리는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한국 말투에 익숙해졌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마트에 물건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통로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걸 다 살 수 있는 건가? 고를 수 있는 건가? 어르신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돈이 있어야 하고 들키지 않아야 하고, 그런데 여기 마트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마음껏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마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내가 원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저한테는 자유였습니다. 어르신들, 된장찌개 재료를 처음으로 직접 골라서 샀습니다. 두부도 있었고
된장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혼자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낮에는 바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배울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엄마가 없어진 뒤로 아빠랑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르신들, 그 생각이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일어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아이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 여기 잘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야. 따뜻하고 자유롭고 먹을 것이 넘치는 나라야. 엄마가 떠난 이유를 언젠가 알게 되면 이해해줘.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너한테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 편지를 쓰다가 울었습니다. 어르신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산가족 어르신들도 이런 편지를 쓰셨을까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해지지 못하는 마음을 글로 쓰는 것. 그러면서도 언젠가 닿기를 바라는 것. 통일이 되면,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편지들이 지금도 방 서랍 안에 있습니다. 아이 생일이 되면 씁니다. 명절이 되면 씁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씁니다. 어르신들, 그 편지를 쓰는 것이 저한테는 기도와 같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이 아이한테 닿는 날이 오기를. 그것이 저의 매일 밤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르신들, 저는 지금 이 땅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냈다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저한테는 아직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북쪽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이산가족 문제가 왜 그렇게 가슴 아프고 절박한 것인지 이제 온몸으로 압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북에 가족을 두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50년 넘게 그분들 소식을 모르고 사신 분들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저도 압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같습니다. 어르신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어르신들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 밥상 앞에 한 번만 앉아보고 싶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같이 먹고 싶습니다. 아들 목소리로 맛있어. 그 말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그것이 통일의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어르신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북쪽 땅을 다시 밟을 그날을. 어르신들, 부디 오래오래 사셔서 그날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